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정형외과 조재호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응급기도관리연구회 조인트 심포지움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소아하지골절, 최근의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급실 상황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점과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시대라서 얼굴을 하나 넣어 보았습니다. 오늘 하지골절 강의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임상적 검진 그리고 설명의 요령, 그리고 저희가 진단에 어려움을 느꼈거나 실제 저희 정형외과 레지던트들이 진단에 실수한 증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또 의사로서 살아가시는데 보다 좋은 진료를 하실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먼저 손상 환자의 임상적 검진의 경우 아이들은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하나씩 해나가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위에 대해서는 간단한 신체 검진을 빠른 시간 이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신경과 혈관 손상이 비교적 흔히 나타납니다. 단 아이들은 신경과 혈관 손상이 온 경우 회복 능력도 좋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초기에 만나는 것이 그 아이의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체 검진의 원칙 중 하나는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을 먼저 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사선 촬영 전에 스프린트를 먼저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에 스프린트를 대거나 보호 조치를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엑스레이 찍는 과정에서 굉장한 통증과 협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먼저 대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엑스레이상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손상 환자의 신체 검진에서 단순 방사선 촬영이 저희가 응급실 기반에서 가장 흔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AP, 전후면과 레터럴을 찍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원칙들, 그리고 상지골절 때 제가 지난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아이들의 엑스레이 촬영의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의사들에게 교육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Law of Two라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엑스레이를 한 장이 아니라 2장 또는 양사면 사진을 찍어서 조금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아이들은 관절이 약해서 골절 이후에 관절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 위아래 2개의 관절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며, 세 번째는 성장기 아이들은 양쪽 다리를 찍어서 서로 비교해서 성장판과 성장판의 모양의 변화 또는 우리가 감지하기 어려운 몇 가지 특징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것은 투 피지션 이상이, 즉 다시 말해서 혼자 보고 괜찮다고 교만하게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Law of Two는 예를 들어 티비아가 아파서 온 어린아이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AP 사진에서는 골절선인지 또는 뉴트리셔널 아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소견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터럴 뷰에서는 골절선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한 장으로는 당연히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양사면 사진, 즉 AP 사진뿐만 아니라 양쪽을 비교하기도 하고 약간 오블리크하게 45도 각도로 찍게 되면 더 좋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어디가 이상한지 잘 모르는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두 그리고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쪽으로 이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심히 안 보면 이게 이상한 것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반대쪽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하게 되면 반대쪽 오시피케이션 센터와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로우 오브 투 중에 하나는 골절이 있는 경우 저희 정형외과 의사나 다른 의사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골절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리스트나 엘보우, 즉 위아래 관절의 탈구, 즉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소두와 라디알 헤드는 항상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라디알 헤드가 앞으로 빠지는 소견이 보입니다. 이런 몬테지아 프랙처라고 불리는 골절로 대표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에 휘말리는 가장 흔한 10대 질병의 하나입니다. 즉 골절이 있는 경우 골절로 인해서 주위 관절에 스트레스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우 오브 투 중에 반대쪽 다리를 반드시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엑스레이를 AP에서 보시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놀다가 다쳐서 왔습니다. 전후면 엑스레이에서는 거의 정상으로 보이는데 레터럴 뷰를 찍어서 왼쪽이 아프다 그러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성장판이 양쪽에 있고 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AP에서 잘 보이지 않는 후방에 조그만 골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작은 골편이나 또는 엑스레이에 안 보이는 연골, 견열 골절이라는 현상이 흔히 있습니다. 고로 아이들은 아프다고 그러면 엑스레이가 아무리 정상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무 보호 조치 없이 집에 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후방 십자인대가 물고 떨어지는 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 케이스입니다. 고로 반대쪽을 찍어서 보게 되면 아픈 쪽만 찍어서 볼 때에 비해서 보다 안전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three-leg race, 그러니까 2인 삼각 경기 하듯이 서로 도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어린아이들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 로우 오브 투는 2명 이상의 피지션이 서로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레지던트 선생님 보셨으면 교수님께도 한번 봐달라고 그러거나 또는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응급의학과 파트에서 보고 정형외과 파트에서 다시 보거나 또는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심지어 놓치는 경우 거꾸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발견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교만하게 혼자 보고 정상이라 판단하지 않고 2명 이상의 의사가 아이들 진단에는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찍고 있는 엑스레이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의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골의 농도가 20 내지 30% 변화가 있거나 전이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자의 세계에서는 오늘 엑스레이에서도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AP에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레터럴에서 진단이 되거나 또는 AP 레터럴에서 모두 정상으로 보이는데 오블릭 뷰, 보스 오블릭 뷰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로 엑스레이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어려움이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많은데 이유는 오시피케이션 센터라는 성장판이 아이들한테 존재하고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메타피지얼 아트리, 즉 다시 말해서 뼈에 공급이 되는 혈관이 굉장히 발달한 경우가 있어서 그게 골절선처럼 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로 아이들에 있어서는 언더 다이아그노시스와 오버 다이아그노시스 현상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엑스레이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아이들한테는 불안정 골절, 즉 영어로 incomplete fracture나 green stick fracture 또는 토루스 fracture라고 여러분들이 학생 때 배우셨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미세한 골절이나 엑스레이 잘 안 보이거나 또는 엑스레이에서 보이긴 하지만 유심히 보지 않으면 놓치는 골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하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즉 피머넥 에리어에서 발목까지 여러 가지 골절들에 대해서 흥미있는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머 넥 에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소아나 성인에서 가장 흔히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 또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실제로는 유심히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이가 안 되거나 또는 실금만 가 있는 경우는 정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노인이나 아동 같은 경우는 그 통증의 패턴이 매우 매이갈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 호소를 못하게 되는데 엑스레이 보고 또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집에 보냈다가 비전이성 골절이 전이성 골절이 되어서 내고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인공관절로 치료를 전환하게 되는 경우가 저희 병원에서도 약 5년 내지 한 7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통증이 있을 때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동위원소 검사 또는 MRI 또는 CT 같은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실수한 예입니다. 11살 된 여자였고 굉장히 심하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하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가 정상이어서 응급실에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으로 보냈는데 지속되는 통증이 있고 림핑 게이트, 즉 잘 걷지를 못해서 결국 MRI를 촬영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정상 성장판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버티컬 쉬어링 로 시그널, T2에서는 하이 시그널로 보이는데 이것은 피머 넥 프랙처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머 넥 프랙처는 웨이트 비어링을 계속 하게 되면 소아의 경우는 캐스트로 치료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연령 이후에는 게이트가 계속되고 하중이 가기 때문에 이게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서 진단했던 예이고 외래에서 다시 입원을 시켜서 간단한 스크류 픽세이션으로 아주 간단하게 아이들은 고정이 됩니다. 어른과 다른 점은 어른들에 비해서 성장판을 관통하는 고정은 가급적이면 피한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 고관절 통증 중에서 오늘 주제인 외상 말고도 질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 엑스레이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정상입니다. 이 엑스레이는 단순히 엑스레이만으로는 아무 진단을 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고관절 통증을 심하게 계속 호소하는 경우 첫 번째는 외상력이 있는 경우는 CT나 MRI를, 외상력이 없는 경우는 CBC, ESR, CRP, 염증 반응 수치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엑스레이만으로 무엇을 진단하기는 참 어려운 연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RI 같은 걸 찍으면 고관절에 이퓨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이퓨전이 있는 걸 확인하고 특히 피 검사를 통해서 세균성 관절염 등의 위험한 병을 우리가 진단하고 위험한 후유증을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응급실에서 고관절 통증이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엑스레이만 찍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전신 증상이랑 외상력 또는 외상력이 없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추가 오더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저희 응급실에 왔는데 응급실에 왔을 때 그냥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엑스레이에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정형외과 전연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성장판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성장판 선과 이 그레이터 트로칸터 성장판 선과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느다란 선이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얼 뷰를 찍어서 보면 엑시얼 뷰에서 이렇게 작은 금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 골절인 경우는 심지어 아이들이 화장실 가겠다고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쩔룩쩔룩거리면서 걷게 되는데 걸을 수 있으니까 골절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 또는 오인 진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고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 치료는 성장판을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는 큰 원칙을 지키면서 치료하는 소견이고 초기에 좋은 의사를 발견해서 진단이 늦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작은 1cm도 안 되는 공간을 통해서 수술로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진단을 놓치게 되거나 전이가 많이 되는 경우는 이거를 많이 열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진 의사, 처음 만나는 의사를 잘 만나게 된다면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아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에서 흔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경부 골절이 되면 일반적으로 골두로 가는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어렸을 때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무혈성 괴사라는 합병증이 없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골두로 가는 혈액순환이 차단이 됩니다. 고로 메타피지스, 즉 골간단에서 골두로 가는 혈액순환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퇴경부 골절을
방치하거나 방임하게 되는 경우는 성장장애 또는 무혈성 괴사라는 심한 합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로 처음 진단하는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다리 전체 길이를 찍었는데 요 나무 발판을 댄 겁니다. 대퇴경부 골절이 온 아이들은 이렇게 골두가 약간 커지고 찌그러지면서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이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초기에 전이가 아주 심하거나 또는 초기 진단을 놓쳐서 전이가 되어서 골두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 중에 우리 병원에서 놓쳤던 예입니다. 고관절 통증으로 온 아이를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이 아이는 좌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데 얼핏 보면 이상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연차 레지던트들, 정형외과라 할지라도 이걸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꾸 엑스레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성장판의 넓이가 이쪽, 그리고 이쪽을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이쪽 성장판의 넓이랑 이쪽 성장판의 넓이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종의 급성 골절은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뛰어노는 아이들 또는 비만한 아이들 또는 급성장기 있는 아이들이 대퇴골두와 골단이 성장판이 약해지면서 벌어지는 질병입니다. 이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장판이 밀려서 하중에 의해서 내측 후방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고로 겹치는 현상도 나타나고 대퇴골두의 높이가 반대쪽에 비해서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장판이 블러링 또는 와이드닝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 슬라이드로 가서 보시면 요 성장판을 설명을 듣고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까 설명드린 low of two, 반대쪽과 비교해서 혹시 다른 게 있지 않나. 유리, 미러 이미지여야 일반적으로 정상인데 그런 게 파괴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하시고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한테 AP가 아니라 프로그레그 레터럴 뷰를 찍게 되면 보시면 이쪽 성장판이랑 이쪽 성장판이 모양이 약간 블러링이 일어나고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퇴골두가 하방으로 살짝 밀리게 되어서 대퇴경부의 요 선에 비해서 이 대퇴골두의 요 끝단이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이게 이제 선진국병이라고 하는데요. 애들이 이제 뚱뚱해지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는 질병군 중에 하나입니다. 5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처음에 이건 진단이 잘 됐는데 아이들 대퇴경부 골절의 합병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다면 대퇴경부가 이렇게 보시면 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술해서 고정을 잘 해놓는다 할지라도 이 대퇴골두가 보시면 커지거나 경부가 안 자라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이렇게 전이가 많이 나는 아이들은 사실은 몇 가지 합병증을 감내하면서 치료를 쭉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도 다리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경부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병증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이 전이가 적을 때 아이들한테 안정을 취해주거나 또는 초기 진단을 미스하지 않으면 이런 좀 치료가 복잡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골절은 서브트로칸터 프랙처라고 합니다. 서브트로칸터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대퇴 전자관과 소전자 요 사이를 인터트로칸터, 전자관 골절이라고 하는데 레서 트로칸터 하방에서 대개 5cm 이내의 구역, 해부학적으로는 어덕터 머슬들이 있는데 어덕터 브레이비스보다 위쪽의 골절을 서브트로칸터 프랙처라고 합니다. 10살 된 남자아이가 왔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우리가 응급실에서 이걸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아이가 또는 여러분들 조카가 또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의 아이가 이런 골절을 입었을 때 응급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주면 아이한테 제일 좋을까, 그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서브트로칸터 프랙처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웨이트 베어링 할 때 전이가 굉장히 심한 부위입니다. 그 이유는 그레이터 트로칸터에는 글루티우스 미디우스라는 근육이 붙어서 얘를 바깥쪽으로 외전을 시키고, 이 피머 샤프트 쪽은 어덕터 브레비스나 롱구스가 안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내반이라는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반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리와 다리를 약간 대자로 벌려주는 겁니다. 즉 아래쪽 원위부를 외전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레터럴에서 보면 프록시말은 일리오소아스 근육에 의해서 프랙션이 되고 피머는 햄스트링이나 다른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익스텐션이 됩니다. 이걸 프랙션 디포미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위부 다리를 약간 베개 같은 걸 받쳐서 굴곡을 시켜주면, 즉 다시 말해서 양쪽 다리를 벌려주고 다리를 약간 엘리베이션 해주면 신경과 혈관의 손상을 훨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전 굴곡을 해서 침대 안에서 최대한 다리를 살짝 벌리고 올려준 상태에서 스프린트를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이 아이의 예후를 좋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수술은 금속판을 대기도 하고 외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외고정은 재골절의 위험이 있는 반면 흉터가 좀 작게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최근에는 외고정은 가급적이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조금 내려와서 피머 샤프트 프랙처입니다. 중간이 부러지는 경우도, 이것도 아까 서브트로칸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반 변형,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도 약간 잡아당기고 다리를 벌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인과 틀리게 나이에 따른 이제 고정 방법이나 치료가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큰 원칙은 아이들은 어른보다 고정이 좀 작은 것으로 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과 관련된 병발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성장판 자체가 다치는 경우는 다리가 짧아지는데, 이렇게 중간이 다치는 경우는 대부분 다쳤던 다리가 키가 많이 자라서 과성장이라는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3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은 대부분 과성장이 생기고, 이 아이처럼 12세나 15세 아이들도 과성장이 다소 생깁니다. 다만 그 정도가 3세에서 10세 아이들보다는 적습니다. 고정은 어른처럼 리지드 네일이나 딱딱한 플레이트 큰 것이 아니라 좀 작은 플렉시블 네일이라는 것을 고정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 길이가 좀 길어지는, 다리 길이가 좀 짝짝이 되는, 부러졌던 쪽 다리가 혈류가 많이 증가하게 돼서 다리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로 이런 아이들은 수술하고 나면 어린아이라서 좀 다리가 길어지거나 또는 성장판이 다친 아이들은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이런 모든 합병증을 현대의학으로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세 된 남자인데 그 수술하고 나서 조금 이제 피머가 길어지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 긴 다리의 성장판을 특정한 연령에 아주 간단한 수술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약 1cm 정도의 흉터를 이용해서 이것을 성장판을 특정한 시기부터 다소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단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보통 성장이 완료되고 나서 어른이 되면 치료가 복잡해지므로 아이를 추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디스탈 피머의 프랙처입니다. 이 아이는 13세 여자아이고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틀리게 성장판이라는 구조를 따라서 골절선이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솔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타입 2 골절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골절이 됐을 때 간혹가다 신체 검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안정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골절선에서의 불안정인데, 간혹 가다가는 인대가 다쳐서 오는 불안정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초기 치료는 스프린트를 해서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치료를 할 때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성장판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조금은 간단한 고정을 한다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수술적인 테크닉은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지만 이 전 단계 이렇게 덜렁거리는 아이들 또는 이렇게 골절이 됐을 때 우리가 응급실에서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그냥 스프린트를 대고 2, 3일 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이 골 전이를 보시면 앞으로 가니까 이 뒤쪽에 가는 포플리티얼 아테리나 사이애틱 너브의 페로니얼 브랜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첫 의사를 잘 만나서 이렇게 전이가 됐으면 아주 간단한 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원위부가 바깥쪽으로 전이가 되고 프록시말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응급실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하면 장축으로 잡아당기고 요거와 요거를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모아줍니다. 그런 조치만 해도 뒤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의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 의사를 잘 만나면 두 번째 의사를 잘 만나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한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릎 아랫뼈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역시 이게 저희 병원에서 놓치거나 실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티비아 스파인 프랙처입니다. 티비아 스파인 프랙처를 잠시 보시면 10세 된 남자아이가 축구하다 넘어져서 왔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AP 레터럴을 찍었는데 저희 레지던트들이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엑스레이를 찍고 반대쪽도 잘 찍어놨는데 반대쪽이랑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4년차 선생님들도 이런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티비아의 성장판이 이렇게 있고 반대쪽이랑 비교하니까 성장판도 괜찮고 그런데 이 티비알 스파인이라는 부분 위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티비알 스파인이 이렇게 작게 여기도 보시면 자세히 알고 보면 하얀 쪼가리 같은 것이 있는데 티비알 스파인 어벌전 프랙처 또는 전방 십자인대 견혈 골절입니다. 성인의 경우는 이렇게 얇게 부러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뼈가 튼튼하고 전방 십자인대, 인대가 뼈에 붙는 샤피 파이버라는 섬유질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뼈를 뚝 물고 떨어지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샤피 파이버도 발육이 안 돼 있고 연골이 두꺼운 편이라서 대부분의 연골과 아주 작은 뼈 조각을 물고 떨어지는데 이런 것을 슬리브 어벌전, 즉 아주 작게 물고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환 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과 들으시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MRI를 찍었더니 요 뼈 부분은 거의 없고 여기 보시면 전방 십자인대가 요 까만 코티칼본의 아주 일부분과 연골 덩어리를 물고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견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경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묶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진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스프린트를 댈 때 다 같은 똑같은 스프린트가 아니라 어떤 골절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응급실에서 스프린트를 대주는 것을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지식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매우 안전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설픈 정형외과 의사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견혈 골절이 된 경우는 우리가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그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방 십자인대 견혈 골절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면 스프린트를 댈 때 30도 굴곡 상태나 오히려 신전 상태로 약간 끌고 가서 이 견혈된 부분을 정복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성인과 아이들이 좀 틀린데요. 요 잠깐 설명드리면 경골 스파인이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많은 부위입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그 견혈 골절이 된 걸 보시면 견혈 골절된 것이 전이가 없는 경우 조금 전체적으로 떨어진 경우, 완전히 떨어진 경우, 뒤집어진 경우 이렇게 타입 1, 2, 3, 4 메이어 앤 맥기버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절이 있을 때 성인은 30도에서 스프린트를 대지만 아이들은 풀 익스텐션에서 스프린트를 대면 전방 경골극 있는 부분을 인터콘다일, 전자간 있는 데가 눌러주게 돼서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이 됐을 때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이 처음 빨리 발견한 풀 익스텐션 스프린트를 대면 타입 1, 2인 경우는 수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전이가 완전히 돼서 타입 3가 되면 이건 수술해서 묶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크고 골편이 좀 많이 떨어져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성장판을 피해서 수처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요 완전히 떨어져 나간 골편을 고정하기도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는 경우는 조금 큰 아이들은 이렇게 견열골절이 아니라 전방 십자인대 자체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 세지탈 컷에서 이렇게 후 상방에서 전하방으로 내려오고 경골 극에 붙는 인대가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이게 로우 시그널로 콜라겐이 가득 있어야 됩니다. 까맣게 보여야 되고 후방 십자인대는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이렇게 파열된 경우 이게 퍼피해지거나 하이 시그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의 경우 처음 의사가 잘 이 아이를 만나서 익스텐션 스프린트를 잘 대주게 되면, 즉 30도보다 풀 익스텐션으로 스프린트를 대게 되는 경우 이런 아이는 재건술이라는 수술을 피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아이의 관절경을 들어가서 보면 어른들의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가 아주 질겨서 완전히 너덜너덜 파열이 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청소년기 아이들은 전방 십자인대가 약간 부드럽거나 또는 말랑말랑합니다. 즉 비스코 일라스티시티가 좀 좋기 때문에 파열이 돼도 이 관절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MRI에서는 파열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방 십자인대를 감싸고 있는 시노비움 또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터지지 않고 있게 되면 그 막의 보호에 의해서 전방 십자인대가 재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아이들의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경우 아주 독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을 안 해도 나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치료를 합니다. 11살 된 남자입니다. 역시 운동하다 다쳤고요. 이 아이를 잘 보면 반대쪽 무릎이랑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성장판의 넓이와 경골 결절을 잘 보십시오. 티비알 튜버로시티, 파텔라 텐던이 붙는 부분인데 거기를 보시면 이 간격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골 결절이, 이런 아이들은 무릎이 갑자기 확 구부러지는 현상, 닐링 포지션으로 가다가 이게 성장판이 벌어지는 경골 결절의 골절입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파텔라 텐던 쪽으로 무릎을, 역시 아이들은, 어른은 30도 내지 40도 스프린트가 많지만 아이들 무릎 손상에서는 풀 익스텐션, 이것도 풀 익스텐션 해주면 좋은 치료가 됩니다. 이게 클로즈 리덕션이 되면서 이쪽 아래 다리를 쭉 펴주게 되면 좋은 의사를 처음에 만나면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정복이 잘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는데 17세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 역시 이렇게 경골 결절이 벌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벌어지면서 여기까지 부러졌는데 이 아이도 풀 익스텐션 스프린트를 대서 수술을 피할 수도 있고, 만약 풀 익스텐션에도 이게 정복이 안 되면 여기 작은 나사를 박아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술이 가는 것이냐,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른들은 최근에는 얼리 오퍼레이션, 얼리 엠블레이션이 원칙이지만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리모델링 또는 힐링 포텐셜이 매우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고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중심에 이니셜 피지션이나 처음 이니셜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여기 헤마토마가 오가니제이션 되기 전에 풀 익스텐션 스프린트를 대주면 저기 정복이 되지만 2, 3일을 방치하게 되면 저기 고였던 피가 찐득찐득하고 점점 겔에서 점점 딱딱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즉 저렇게 전이된 상태를 처음 치료할 때 어떤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가 이 아이를 수술을 하거나 또는 수술이 범위가 커질지 작아질지 이런 걸 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티비아 샤프트 프랙처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쉬운 골절이고 일반적으로 완전 골절은 진단을 놓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지만 티비아 샤프트 프랙처인 경우에도 제가 다음에 케이스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불안정 골절 또는 비전이성 골절이 있다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기인데요. 진단은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시면 레터럴은 멀쩡해 보이지만 거꾸로 이건 AP에서 이렇게 스파이럴 크랙이 이렇게 보입니다. 티비아 샤프트 프랙처가 골절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응급처치는 이런 경우는 아까 무릎은 익스텐션 스프린트가 많다고 했지만 티비아 쪽은 아킬레스건이 이거 자꾸 잡아당겨서 이게 안테리어 보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펑셔널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30-40도 구부려서 롱렉 스프린트를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좋은 처치를 한다 그러면 이 엑스레이를 잘 보시면 원위부가 바깥쪽으로 약간 전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쪽으로 약간 전이된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아이라 그러면 수술을 피할 수 있고 캐스트로 좋게 치료하려면 바깥쪽으로 전이됐으니까 발목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 주시면서 스프린트를 대준다면 이 아이는 이 골절선이 전이되는 힘이 없어지고 더 좋은 위치에서 힐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살 된 여자아이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얘도 보시면 CT인데도 거의 골절선이 불완전한 골절선이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처음에 스프린트를 잘 대주면 당연히 전이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좋은 결과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요거는 덤으로 아이들 치료 기간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8살 이전의 아이들, 아주 애기들, 3세 이전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롱본이 부러지면 그 아이의 만 나이만큼을 보호하면 치료가 대략 됩니다. 그래서 즉 3살짜리 아이는 3주, 5살짜리 아이는 5주, 7살짜리 아이는 7주, 8살짜리 아이는 8주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보는 컴플리트 힐링이 됩니다. 단 그럼 12살짜리 아이는 12주가 걸리고 16살짜리 아이는 16주가 걸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롱본 프랙처는 12주 이내에는 아물게 되므로 최장 치료 기간은 대략 12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7세 된 남자인데 놀다가 넘어지면서 여기 보시면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즉 이쪽 메타피시스 다이피스 정션의 골편이 뼈를 뚫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개방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개방성 골절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뼈라는 구조는 딱딱한 구조라 균이 들어가면 굉장히 나중에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므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작은 상처라도 깨끗이 물로 닦아주는 겁니다. 생리적 식염수로 부어주거나 이리게이션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뼈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쪽으로 이게 전이가 돼 있으니까 발목뼈 피블라랑 티비아를 바깥쪽에서 항상 잡아당기면서 안쪽으로 리덕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리덕션을 응급실에서 어느 정도 해놓으면 수술실에서 손쉽게 리덕션을 유지할 수 있고 아이들은 간단한 강성 고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2살 된 남자이고 개방성 골절이 심한 경우는 이렇게 외고정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개방성 골절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사를 만나도 아이들은 잘 낫기 때문에 성장판 근처 골절이 아니라면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수술을 어떤 의사가 하느냐보다도 처음 의사, 응급실에서 어떤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가 어떤 조치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선생님들이 됐던 또는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됐건 물로 씻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연락이 안 되는 병원이나 또는 정형외과 의사가 금방 접근할 수 없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가 여러분들의 아이라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식염수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닦아주시면 균의 농도와 균의 콘타미네이션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포린 바디들도 물에 의해서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도와주시면 이 아이가 평생 골수염으로 고통받는 것을 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하면 이렇게 잘 낫고 아이들이 학교로 잘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골절이 됐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게 되는 것을 그대로 기부스를 하면, 이렇게 다리를 보시면 정상은 헤드 센터에서 발목 센터가 직선인데 여기 보시면 약간 바깥쪽으로 꺾이는, 즉 안으로 꺾이는 걸 O다리, 바깥쪽으로 꺾이는 걸 X다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X다리 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오면 저희가 성장판을 조절해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로 합병증 자체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그거를 조절하는 의학 기술이 지금 안정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5살 된 애들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3살에서 10살 사이가 과성장이 많고 이렇게 금이 작게 간 아이들은 과성장이 없을 거라고 젊었을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14살, 15살이 되면 성장이 멈추는, 여러분들 뭐 조카나 자식들 보시면 의외로 키가 빨리 자라고 멈추는 아이들이 있고요. 의외로 군대 가서도 키가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 단정하지 말고, 성장판이 얘 보면 15살인데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나이가 15살이 됐는데도 디스탈 티비아가 15살 되면 다 다쳐야 되는 나이거든요. 이렇게 늦게 다치는 아이들의 경우는 뼈가 과성장이,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을수록 뼈가 많이 자라거나 성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다리가 좀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니까 허리가 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역시 개방성 골절이 제일 많은 부위여서 이런데, 이런 개방성 골절이 오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이 이리게이션,
정형외과 의사가 없으니까 나는 몰라. 그리고 스프린트만 대놓으면 그 균들이 그 안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잡아당기고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전이 방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스프린트를 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를 합니다. 개방성 골절인 경우 외고정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쪽, 발목 쪽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엑스레이를 보고 이 아이는 발목이 뼈다고 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이 아이의 진단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이 발목이 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이의 발목을 보고 여기가 이제 부어 있게 됩니다. 부어 있을 때 피블라, 즉 뼈 있는 데나 성장판 있는 데가 아픈 건지 뼈의 아래 부분이 아픈 건지 눌러보시면 텐더 포인트가 다릅니다. 인대만 다친 경우는 이 아래 부분이 다치게 되고요. 안테리어 탈로피블라 리가멘트 또는 칼카니오 피블라 리가멘트라는 게 아프게 됩니다. 이 아이는 여기가 아픕니다. 요거는 단순히 인대가 끊어진 게 아니라 뼈를 물고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것이 견열골절입니다. 아이들의 뼈는 노인의 뼈와 같이 뼈가 골다공증 상태입니다. 뼈가 인생에서 가장 튼튼한 시기는 30대 중반과 후반입니다. 그때는 견열골절 현상이 매우 드뭅니다. 그렇지만 노인들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애들은 특히 견열골절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견열골절이 되거나 또는 발목이 뼈서 왔다. 여러분들 자식이 축구하다 또는 여러분들 따님들이 발레하다 발목이 뼈다. 그럴 때 스프린트는 내가 의사니까 좀 한번 대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오늘 설명을 드린 분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앵클 스프레인은 족저 굴곡 내반력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즉 그 반대 방향 족배 굴곡 외반력을 줘야 됩니다. 즉 스프린트를 댔을 때 90도보다 플란타 프랙션이 돼서 되는 경우는 그 경우는 티비아 프랙처인 경우는 허용이 되지만 앵클 스프레인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뉴트럴, 즉 앵클을 90도나 심지어 90도 이상으로 뒤로 제껴주면 아이는 통증을 느낍니다. 훨씬 통증을 느끼지만 좋은 위치에서 굿 힐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플란타 프랙션을 많이 해서 스프린트를 대충 대놓으면 만성적인 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인이나 여러분들 부인 또는 여러분들 아이가 앵클 스프린이 되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면 스프린트를 90도로 잘 대주는 의사를 만나면 이거는 만성염자, 자꾸 삐시는 분들은 처음이나 두 번째 의사를 잘못 만났거나 한의원 가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스프린트를 90도 또는 외반에서 잘 대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기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왔습니다. 넘어졌고요. 엑스레이를 잘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역시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 레지던트들이 진단을 놓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잘한 거는 이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대고 제 외래로 보냈습니다. 근데 제 외래에서 보니까 엑스레이를 반대쪽이랑 비교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랑 농도가 약간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요 안테리어 티비아 코텍스 라인을 쭉 따라서 보시면 여기랑 여기가 100% 일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스테브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골절이 있는데 이건 역시 정형외과에서 가장 흔히 진단을 놓치고 응급실에서 진단을 놓치는 질병입니다. 다른 아이인데 똑같습니다. 스프린트를 대고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먼저 대고 엑스를 찍은지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요거 잘 보십시오. 레터럴에서 안테리어 코텍스랑 여기랑 뭐가 틀리죠. 요게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안테리어 코티칼 라인이 여기까지 라운드업이라고 동그랗게 딱 연결이 돼야 됩니다. 뒤쪽은 동그랗게 잘 연결이 됐죠. 예, 이게 무슨 골절이냐 하면 CT를 제가 외래에서 찍었더니 이렇게 부러진 겁니다. 요 뒤에도 부러졌지만 요 골절인데 요거를 틸로 프랙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외회전력에 의해서 발이 이제 발목이 팍 돌아가면서 성장판의 요쪽에 전하방 경비인대 요게 안테리어에 있고 티비오 피블라의 디스탈에 있어서 디스탈 티비오 피블라 리가멘트가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면서 요걸 딱 물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틸로 프랙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골절은 선생님들 오늘 공부하시면 발목을 옆에서는 저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이건 카데바에서 저희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려고 모델을 만든 건데 이렇게 부러지는 거라서 엑스레이 AP 레터럴에서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해서 저희가 꺼내주고 작게 열어서 이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앵클 프랙처 중에 9살 된 남자가 응급실에 왔습니다. 이 아이의 발목을 잘 봐주십시오. 얘는 발목이 이렇게 내반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면서 외반이 돼서 바깥쪽으로 성장판이 보시면
밀리고 밀렸습니다. 이거를 회내 외전 기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밀려서 부러진 겁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나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얘는 이 자리에서 스프린트를 대고 2, 3일 있다 수술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아이들은 이틀 이내에 수술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일찍 해줄수록 성장판에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저희 병원에 다른 소아정형외과 교수님 저랑 둘이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틀 이내에 수술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다치면 이 아이들은 살 날이 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0대 된 할머니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하는 거랑 7살이나 9살 된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공부해서 갖고 성의를 표시했을 때 그 아이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장기간, 긴 기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소아 인구도 줄어들고 아이들이 소중한 시대이고 아이들 인구도 줄어들어서 아마 소아응급의학과 계통도 인기가 좀 줄어들고 수요도 적어질지 모르지만, 실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아이의 삶 전체를 처음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만약 이 아이가 제 아들이라면 이 아이를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골에 와이프랑 아이들이 놀러 갔다 거기 응급실 선생님이 갔을 때 이 아이의 이 발을 좋은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잡아당겨서 내반 쪽으로 조금만 옮겨줘도 성장판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감이 되고, 이 아이가 내측으로 지나가는 후경골 동맥, 포스테리어 티비얼 아터리나 티비얼 러브가 스트레스를 막아주면 이 아이가 발바닥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걷는데 이걸 방치해두면 신경이 마비가 오면 얘가 걸어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하게 이렇게 꺾인 아이 잡아당겨서 원위치 쪽으로 조금만 옮겨줘도, 내가 정형외과 의사도 아닌데 이런 걸 어떻게 해가 아니라 조금만 옮겨줘도 이 아이의 예후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 경우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요거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났습니다. 이 아이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고정하고 성장장애가 오거나 성장판에 어찌됐건 스트레스를 보존적인 치료만큼 적게 주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견열골절, 아까 피블라 견열골절 왼쪽에서 보여줬는데 이렇게 견열골절이 되면 치료 방법은 성장판을 관통하지 않고 하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애들이 다쳤을 때 디스탈 피머, 디스탈 티비아, 이렇게 본 브릿지, 성장판이 망가지면 이렇게 다치는데, 이것 역시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긁어내고 여기다 성장판을 이식하고 연골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까지 해서 이렇게 교정해서 똑바른 발을 만들 수 있다. 고로 아이들한테는 이런 성장 장애도 일어나도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 현대의학으로 아이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방사선 검사의 맹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MRI라는 좋은 검사 툴이 있지만 MRI를 아이들한테 찍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찍을 수 있는 환경에서 MRI가 간혹가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양측을 촬영해서 비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증상이 있는 부분과 방사선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아프다 그러는데 엑스레이가 정상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하는데 방사선이 정상이라면 오블릭 뷰를 찍는다거나, 앵클 같은 경우는 모티스 뷰 또는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인 경우는 CT나 MRI를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CT, MRI를 찍었는데도 내가 진단하는 게 너무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롱넥, 숏넥 같은 방기부스로 고정을 하고 외래 추실은 어른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외래 추실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오일은 어른에게 2, 3주에 해당하는 캘러스 포메이션이 됩니다. 즉 아이들은 그 어떤 수술도, 어른들은 골절이 되면 2주 있다 수술해도 캘러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술이 되는데, 애들은 5일만 지나면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고로 아이들은 어른보다 좀 빨리 치료해주면 대신 어른보다 엄청나게 잘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좋은 의사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아이들의 삶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7번째, 오늘 부탁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초기 정보, 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건 어른이건 응급실에서 나는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니까 이걸 손대지 않는다가 아니라, 특히 뭐 까다롭거나 이상한 사람이면 그냥 둘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는 분이거나 좀 잘해주고 싶은 분, 또는 어린아이들이 왔다면 엑스레이 찍어서 이상하면 정형외과 의사가 내려오기 전에도 잡아당겨서 조금 위치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 아이의 삶에, 그 아이의 신경에, 그 아이의 혈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새 보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골절이라는 말은 안 써도 문제고 써도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골절인데 골절이 아니라고 그러면 오진했다고 저희들을 괴롭히고요. 또 골절이라고 말하면 나중에 골절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골절 진단금 받아야 된다고 막 의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골절이라는 표현보다는 뼈가 조금 다쳤습니다. 이런. 왜냐하면 보호자들은 자기가 좋은 말만 듣거든요. 골절이라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뼈가 다쳤구나 또는 요건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보호는 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보내시면 됩니다. 물론 심한 사람은 입원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고 전문가는 작은 것도 겸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전문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 피지션, 2인 삼각처럼 내가 봐서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교만하게 판단하지 말고 다른 교수님 또는 다른 레지던트 너도 한번 봐봐라. 저도 그러거든요. 저희 레지던트한테 너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고 또 다른 과 선생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눈을 뜨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대학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저희 병원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